저 차 내가 고쳐보겠네. 폐지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가 3억짜리 벤츠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센터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할머니, 혹시 실패하시면 이거 사가셔야 돼요? 정비사들이 킥킥대며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조롱하던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니 3분 안에 고치면 1억 드리죠. 2분 47초 후 그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6일간 독일 유학파 엔지니어들도 못 고친 차를 폐지 줍던 할머니가 낡은 렌치 하나로 고쳐버린 겁니다. 재벌 회장이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정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수입차 정비센터 프리미어 오토케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내부에는 수천만 원짜리 독일산 진단 장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 재벌 총수들, 연예인들이 자신의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맡기는 곳이었고 한번 입고되면 어떤 고장이든 반드시 고쳐서 내보낸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자부심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한 대가 정비센터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본닛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최첨단 진단 장비들이 마치 환자를 둘러싼 의료기기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똑같은 문구만 반복해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상 없음. 6일째였어요. 정확히 144시간 동안 이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의 주인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천일그룹의 회장 강서준이었습니다. 55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매와 서늘한 카리스마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일 오전 중국 투자자들과의 5천억 규모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강서준은 반드시 이 차를 타고 가야만 했죠. 이 벤츠는 10년 전 천일그룹이 중국 시장에 첫 진출했을 때 직접 구매한 차였고 그에게는 행운의 상징이자 성공의 징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정비센터 대표 최영수는 속이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8배 최영수는 이 업계에서 30년을 굴러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렇게 막막한 건 처음이었어요. 강서준 회장과는 20년 넘게 거래해온 사이였고 그 신뢰 하나로 이 정비센터를 대한민국 최고로 키워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이준혁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32의 이준혁은 독일 민헨공대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벤츠 본사에서 2년간 연수까지 받고 온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국내 수입차 정비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준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밑이 6일간의 밤샘 작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엔진 컴퓨터를 분리해서 검사했고 연료 시스템을 뒤졌으며 전기 배선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벤츠 본사 기술팀과 화상통화까지 연결했지만 그들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때 정비센터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강서준 회장이 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정비센터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서준은 아무 말 없이 본닛이 열린 자신의 벤츠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죠. 내일 아침 7시까지야. 그때까지 시동 안 걸리면 우리 거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정비센터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강서준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비센터는 밤새 형광등 불빛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비사들은 교대로 쪽잠을 자며 작업을 이어갔고 이준혁은 눈을 붙이지도 않은 채 차 주변을 맴돌았어요. 배터리를 교체해봤고 퓨즈를 하나하나 점검했으며 심지어 엔진 오일까지 전부 빼고 새로 넣어봤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동은 걸리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그 빛이 고장난 벤츠의 검은 차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최영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였죠. 남은 시간은 1시간. 정비센터 안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센터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새벽 안개 사이로 천천히 다가오는 작은 실루엣이었죠.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구부정한 등에는 세월의 무게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있는 건 허름한 남색 패딩을 입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65의 한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갔어요. 강남 일대의 오피스 빌딩들이 문을 열기 전에 버려진 박스들을 수거하는 게 그녀의 일과였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줍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프리미어 오토케어 유리문 너머로 본닛이 활짝 열린 검은색 벤츠가 보였어요. 그 주변으로 지쳐 보이는 정비사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유리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린 본닛 틈으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 거리의 소음에 묻혀버릴 정도로 작은 소리였죠.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귀는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 익히고 있던 언어를 다시 듣는 것처럼 그녀의 온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내부 어딘가에서 나는 미세한 진동음. 미선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소리, 48V ISG 위상이 틀어졌어.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기계의 소리를 들은 거였죠.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미선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정비센터 주차관리원 김태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긴 폐지통 없어요. 저쪽 골목으로 가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레를 끌고 떠나려 했어요.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미세한 진동음. 기계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었어요. 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만지던 감각, 엔진의 언어를 읽어내던 그 시절의 자신을. 미선은 다시 돌아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저 차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식은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거 벤츠예요. 마이바흐. 3억짜리. 독일 기술자들도 못 고치는 거라고요. 바로 그때 정비센터 유리문이 열리며 이준혁이 걸어 나왔습니다. 6일 동안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이준혁은 피식 비웃으며 정비센터 안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다들 나와봐. 이거 진짜 웃긴다. 정비사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젊은 정비사 대여섯 명이 미선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상황을 설명하자 곧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 할머니가요? 진짜요? 아니, 대체 뭘 보고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주름진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죠. 그때 젊은 정비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실패하시면 이거 사가셔야 돼요? 주변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폐지 주워서 모으면 30년쯤 되려나. 정비사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선은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저 안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정비센터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센터 대표 최영수가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여기 있어? 이준혁이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영수는 미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눈빛에는 허풍이나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어요. 최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실패했죠. 할머니, 진짜 고칠 수 있어요?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분이면 됩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최영수의 표정은 달랐죠. 바로 그때 정비센터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문이 열리고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강서준 회장이 내렸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온 거였죠. 강서준의 차가운 시선이 미선에게서 멈췄어요. 저 사람은 뭐야?
이준혁이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강서준은 아무 말 없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패딩, 헝클어진 백발, 거친 손. 하지만 강서준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 노인의 눈빛은 허풍을 떠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재밌네. 강서준이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3억짜리 코트를 입은 재벌 회장과 낡은 패딩을 입은 폐지 줍는 노인이 마주 서 있었죠. 할머니, 진짜 고칠 수 있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준은 잠시 미선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낯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비상 상황이니 3분 안에 고치면 1억 드리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정비센터 앞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억이라는 말에 정비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젊은 정비사가 속삭였습니다. 1억? 저 할머니 평생 벌어도 못 볼 돈인데. 미선은 잠시 강서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시험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진지한 구석도 있었죠. 미선은 천천히 손수레의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했던 등을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비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서는 것이. 강서준이 손목 시계의 스톱워치 기능을 눌렀습니다. 시작하세요. 시간 재고 있을게요. 미선은 천천히 벤치 앞으로 걸어갔어요. 본닛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정교하게 배열된 엔진이 보였습니다. 공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엔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윙, 윙. 미세한 진동음. 미선이 눈을 뜨며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에요. 48V ISG 모터 회전 위상이 0.2도 틀어졌어요. 렌치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공구함을 열었어요.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최신 공구들이 줄지어 정렬되어 있었죠. 미선은 그 화려한 공구들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고 오래된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이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녹슨 거요? 독일산 정밀 공구 놔두고요. 미선은 대답 대신 렌치를 손에 쥐고 엔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선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엔진 앞에 서는 거였죠. 미선의 손이 엔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렌치를 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천 번, 수만 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미선의 손이 엔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복잡하게 얽힌 부품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어요. 최신 차량의 엔진룸은 일반인이 함부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미선의 손은 마치 그 길을 수천 번 걸어본 사람처럼 막힘없이 움직였어요. 정비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표정들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미선의 손놀림이 너무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30초가 지났어요. 미선의 손끝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ISG 모터와 연결된 볼트였죠. 미선이 렌치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심장을 다루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죠. 0.2도. 그 미세한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1분이 지났어요. 미선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손끝은 여전히 기계의 언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미선의 손목이 멈췄습니다. 렌치를 살짝 풀었다가 다시 조였어요. 미세한 조정이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느끼며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비센터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분 47초.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렌치가 볼트에서 빠져나왔어요. 미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됐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이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시동이 걸리면 그건 자신의 6일간의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어요.
이준혁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이준혁에게로 쏠렸어요. 이준혁의 손이 시동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찰칵, 부르르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엔진이 부드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6일 동안 침묵하던 그 엔진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어난 거였죠. 정비센터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강서준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선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2분 47초. 진짜 3분 안에 해냈네. 강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그 질문에 정비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미선에게로 쏠렸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과거였죠.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국파워텍 중앙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파워텍. 그 이름이 정비센터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였어요. 전기차 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곳이었죠. 민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한국파워텍. 그곳은 외삼촌 박진수가 평생 몸담았던 회사였어요.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국내 최초의 여성 책임 연구원이었죠. 그 순간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최영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책임 연구원. 90년대 남성 중심의 자동차 업계에서 여성이 책임 연구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강서준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지금 폐지를 줍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죠. 1998년이었어요.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미선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때 전 38이었어요. 한국파워텍 중앙연구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팀을 이끌고 있었죠. 미선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1998년 경기도 화성. 한국파워텍 중앙연구소는 당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그 열기는 건물 밖까지 뿜어져 나왔죠. 그 수천 명 중에 여자는 단 한 명이었어요. 한미선. 38배 미선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일해야 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했죠. 여자가 기계를 뭘 안다고. 저러다 시집이나 가겠지. 여자 연구원이라니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미선은 못 들은 척했어요. 귀를 막고 연구에만 집중했죠.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미선이 이끄는 팀은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배터리의 수명을 30% 늘리면서도 충전 속도는 20% 빠르게 하는 기술이었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이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한국파워텍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본사 임원들이 연구소로 내려왔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할 준비를 했죠. 미선은 난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비센터 안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제게 직속 상사가 다가왔어요. 박진수 팀장이었죠. 이준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내 이름으로 올라가게 됐어. 위에서 결정한 거야. 여자 이름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가 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미선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진수 팀장은 미선을 회의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하나씩 막혔고 팀원들은 슬슬 미선을 피하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미선은 연구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법무팀, 그리고 보안팀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미선 책임연구원, 당신을 기술 유출 미수 혐의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술 유출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신이 개발한 BMS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누가? 왜? 증거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미선이 경쟁사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통화 기록, 입금 내역.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미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작이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미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해고당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기술 유출 미수 및 회사 신뢰 훼손이었어요. 미선이 3년간 매달린 BMS 기술은 박진수의 이름으로 발표됐고 그는 그 공로로 승진했습니다. 미선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도 채용하지 않았죠.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미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비센터는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준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기술 유출범의 아내로는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엄마가 창피하대요.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혼자가 됐어요.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죠.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엔 청소, 그 다음엔 공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미선의 시선이 창밖의 손수레를 향했습니다. 그러다 폐지를 줍게 됐죠. 그게 벌써 15년째예요.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최영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 할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강서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미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박진수. 강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선이 강서준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한국파워텍 명예회장으로 계실 거예요.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죠. 전기차 BMS 기술의 창시자로요. 쓴웃음이 미선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제 기술인데 세상은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하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준혁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최영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미선이 이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성이 이씨.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진수 씨가 어떻게 되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외삼촌입니다.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수, 강태훈의 조카. 미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의 기술을 빼앗고 누명을 씌워 매장시킨 그 사람의 외족하였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외삼촌. 평생 존경해온 외삼촌이었어요. 한국 파워텍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전기차 BMS 기술을 개발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끌어올린 업계의 거목. 이준혁이 자동차 공학을 선택한 것도, 독일까지 유학을 간 것도 모두 외삼촌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요? 외삼촌이 남의 기술을 빼앗았다고요?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인생을 망가뜨렸다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고요? 털썩. 무거운 소리와 함께 이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비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최영수가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어요. 준혁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지만 이준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을 향해 엎드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릎 꿇은 이준혁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외삼촌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했어요. 외삼촌처럼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독일까지 가서 공부한 것도, 이 정비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전부 외삼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서였어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른 사람 거였다니. 이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렸습니다. 외삼촌을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외삼촌이 빼앗은 30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죄송합니다. 정비센터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미선을 비웃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죠. 젊은 정비사는 차 사가셔야 된다고 조롱했던 자신의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미선은 한동안 이준혁을 내려다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왔어요. 박진수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렸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커리어도 가족도 자존감도. 하지만 지금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건 박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조카였어요. 외삼촌의 죄를 알게 되어 충격받은, 그래서 자기가 대신 사죄하겠다고 무릎 꿇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죠. 미선이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잘못을 외조카한테 물을 순 없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외삼촌이 뭘 했든 그건 외삼촌의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선이 이준혁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준혁은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만해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좋은 엔지니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미선이 이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외삼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강서준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냉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한 선생님. 강서준이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할머니라고 부르던 게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 사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파헤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강서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이 뭔지 밝혀내겠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미선은 말을 잃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준이 창밖에 손수레를 바라봤어요. 녹슨 바퀴,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그리고 다시 미선을 바라봤죠.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강서준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한다는 게 세상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강서준의 결단은 빨랐습니다. 그는 재벌의 힘을 총동원했어요. 1001그룹 법무팀이 움직였고 사설조사팀이 투입됐습니다. 1998년 당시 조작된 이메일, 위조된 통화기록, 매수된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주일 후 이준혁은 외삼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고급 주택가. 박진수는 은퇴 후에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국파워텍 명예회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업계의 전설로 존경받으며 살아왔죠. 외삼촌. 이준혁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박진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미선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문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 들었어요. 외삼촌이 뭘 했는지.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외조카 앞에서 드러난 거였죠. 자진 신고하세요, 외삼촌.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이준혁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진수는 외조카의 눈을 바라봤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알았다. 일주일 후 한국파워텍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한미선 책임연구원에 대한 기술 유출 혐의가 조작이었음을 인정하고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를 발표했어요. 박진수 명예회장은 모든 직함을 박탈당했고 미선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뉴스는 온 나라에 퍼졌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국내 최초 여성 책임연구원의 억울한 누명. 폐지 줍던 할머니, 알고 보니 천재 엔지니어였다. 미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 저녁 박진수가 미선의 쪽방 앞에 찾아왔습니다. 70대의 노인은 예전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그의 옆에는 이준혁이 함께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박진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변명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소.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소. 박진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오. 그냥 사과하고 싶었소. 30년 늦었지만. 미선은 무릎 꿇은 박진수를 내려다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제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미선이 돌아섰습니다. 가세요. 이제 끝났어요. 한 달 후 강서준 회장이 미선에게 제안했습니다. 제 정비센터에서 기술 고문으로 와주시겠습니까? 프리미어 오토케어에 한미선 마이스터 공방이 생겼습니다. 미선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며 특히 여성 엔지니어 양성에 힘썼어요. 이준혁은 미선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진정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6개월 전차 사가셔야 된다고 비웃었던 그가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공방 벽에 걸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성별도 나이도 학벌도 없다. 어느 날 저녁 교육생들이 모두 퇴근하고 정비센터에는 미선만 남았어요. 조용해진 공방 안에서 미선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공구들이 정렬된 공구함, 반짝이는 진단 장비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 거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었죠. 미선의 손이 작업대 위에 놓인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렌치였어요. 6개월 전 벤츠를 고칠 때 썼던 바로 그 렌치였죠. 미선이 렌치를 손에 쥐고 미소 지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왔네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공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수레 대신 공구를, 폐지 대신 엔진을, 무시 대신 존경을. 30년 만에 한미선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되찾았습니다. 되찾았습니다.